트랙 A의 첫 번째 세션, 교육의 대전환, 디지털 교실 안의 새로운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동안 교육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 흐름을 타며 천천히 변화를 해왔습니다. 보수적인 교육계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하게 시작된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변화를 더 빠르게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 환경이 재구조화되고 있고 블렌디드, 하이브리드와 같은 다양한 학습 모형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워진 교육 현장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향후 어떤 교육 환경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연사는요, 첫 번째 발표,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부서 혁신위원장으로 계시는 헨리 리트너 연사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줌을 통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발표 시간에 만나보겠고요. 두 번째 발표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박성철 연구원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진원초등학교 신민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외 연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부서 헨리 리트너 위원장님이신데요. 하버드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 및 학습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중들이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우수한 학문적 이 환경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수백 명의 교수를 지원하고 또 고품질의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교들을 가르치시는 디지털 교육 및 학습부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애플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술 활용 방안을 개척한 회사죠. 아티큘레이트 시스템즈의 공동 창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헨리 리트너 연사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Professor Henry Littner. All right. 헨리 교수님, Yes, please begin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Thank you. 시작해 주시면 Greetings, 되겠습니다.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l, good evening from where I am. I'm in my office here at Harvard 제가 University, 있는 where it 곳은 is in the 저녁입니다. evening. 저는 지금 I know it's 하버드 morning 대학 where many of you 사무실에 are.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So, 있는 곳은 I'm 저녁 Henry Leichner, 시간이고요. and 제 I'm 이름은 going to tell 헨리 you a 라이트너입니다. bit about some of our 제가 innovations 저희가 in 진행하고 있는 online 혁신에 대해서 그 teaching 온라인에서 and 또 learning 교육과 at 학습 part of Harvard called the 부분에서 Harvard Extension 그 School, 하버드 which itself is a part 평생교육원에서 of the Division 진행하고 of 있는 Continuing 혁신에 대해서 Education.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just a quick word about myself. 제 When I teach 소개를 my students, they very 드리겠습니다. often 제가 ask me to 제 say a few words about 학생들을 the fact that 가르치면은 I've been at Harvard 제 for a very, very 소개를 long time.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And 하버드에서 they 근무한 지 ask 꽤 me, well, how long 오래되었습니다. have I 그래서 really been at Harvard? 제가 하버드에 I like to 얼마 tell 동안 them, 있었는지를 종종 long enough 묻곤 that I have 합니다. met 그럼 제가 이렇게 a 대답을 couple of 합니다. really incredible 정말 오랫동안 people who dropped out of 있어서 the university. 대학에서 So back 자퇴하는 a long 사람도 time ago when I was still 봤고 taking classes, I was fortunate enough to meet 오래전에 제가 this 수업을 individual 들으면서 that's 지금 Bill 이 Gates, 사진에 the 보시는 founder of 빌 Microsoft 게이츠 Corporation. 마이크로소프트 So I 창립자를 knew 만날 him 수 when 있는 I was a 영광도 student and we used to 누렸습니다. work on 제가 homework 학생일 때 together. 이분을 만났고 그래서 같이 숙제를 하기도 And 했습니다. if you go forward 그리고 some 25 years 한 or so, I got to 25년 meet this other very 전에 famous 또 dropout 다른 from the university. 유명한 That's Mark 그 Zuckerberg. 학교에서 He was actually 자퇴한 my student. 마크 And 이분이 he, of 제 course, started the company known as Facebook.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창립자가 So, 되었죠, 나중에요.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그러면 the part of 이제 Harvard that I'm 이 going to be 저커버그를 speaking about, 만났었습니다. namely 그러면 the Extension 이제 School and the 그 Division of 하버드 Continuing Education. 평생교육원에 So we have an interesting 대해서 좀 말씀을 open admissions 드리겠습니다. policy. 저희가 공개 As 입학 many of you 제도를 know, 가지고 있습니다. Harvard 여러분께서 University 잘 is arguably 아시다시피 one of the most 하버드 selected universities 대학은 in the entire world. 전 세계에서 And yet, there's a 가장 part of Harvard 우수한 that
대학이지요. 그렇지만 하버드에서 이렇게 공개 입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 입학 제도를 통해서 이 하버드의 자원, 즉 교수진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애정을 갖고 추구해왔던 미션은 바로 실험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와 또 교수법을 비전통적 학생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학생이라는 파트타임 학습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홈스쿨링을 하는 젊은 어린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게 가장 그 역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닙니다만 1910년에 로렌스 로엘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것을 실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중교육의 실험이라고 칭했습니다. By that, he was referring to the fact that it was a place where women and 그래서 men from the local 남성과 community 여성, could receive 지역 사회의 college education 남성과 at night. 여성들이 And some of the 저녁 features of the Harvard 시간대에 Extension 대학 School 교육을 have 받는 remained 그런 실험을 constant 하게 in the 되었습니다. 112 or 그래서 113 이렇게 years since it was 112년의 first founded. 역사 Namely, 내에 it has 이러한 very 특성을 low 계속 tuition. 유지하고 있는데요. It 이것은 allows 즉 part-time 매우 study 저렴한 for either credit or 학비에다 non-credit. 또 It 학점을 offers Harvard 인정 degrees and 학점 인정 또는 학점 비인정으로 그 크레딧을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수한 교수진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하버드 학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의 평생교육원의 이러한 특성이 가장 큰 부분이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이 112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8,0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졸업 학위를 제공하고 있고 학사학위 프로그램도 있고 석사학위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한 1,000명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작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부분이 서머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150년 되었고요. 매년 한 10,00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이 있고요. 350개의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뭐 2주짜리도 있고 3주차, 7주차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틀에서 5일 정도 중간 관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이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이라든지 혁신 전략, 마케팅, 협상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 한 2,000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버드 인스티튜트 for Learning and Retiremen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순수히 강의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전문가들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경력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한 550개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당 7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의 다른 단과대학과 큰 꾸준한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는 공과대학도 있고 또 공과대학 교수진도 있고 하버드 법대도 있고 그리고 케네디 스쿨 오브 거버먼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 온라인 강의는 지원할 수 있는 단과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강의만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하버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BX는 하버드 경영대학의 일부고요. 하버드 X는 에벡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MIT가 속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IT는 서플라이 체인 관리에 대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X를 통해서 이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영진 프로그램을 MBA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마스터로 이수한 사람들에게 이 네 개의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코스에는 여러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근처에서 통근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아시아나 유럽, 남미처럼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하는 고등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인 성인도 있고 또는 하버드 교직원인 분들도 있고요. 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은 유럽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버드 이번 학기에 제공되는 강의에 등록한 학생들이 어디 국가 소속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정부학 다양한 강의를 이들이 하버드 평생교육원에서 등록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학계연대에 제공하는 그 온라인 강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이러한 팬데믹의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하버드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지속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는 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강의는 5년에 비해서 1,000개가 더 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사태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도 저희가 많은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75%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옵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상대적으로 남은 그 하버드 대학이나 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앞에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비디오로도 보여줘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에 이러한 그 비디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렇게 각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책상에 한 4명, 5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연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브레이크아웃 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줌의 브레이크아웃 룸에서도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테이블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바랬던 것은 조금 더 라이브한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할 때 원격에서 조인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인터랙션을 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헬릭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버드 익스텐션 라이브 인터랙션 익스페리언스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교실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강의실 앞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은 제가 그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화면에 있는 그 원격으로 조인한 학생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또 다른 화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인 온라인 학생들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을 또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강의실에 이것을 적용을 했고요. 하버드 교수진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 교수진이 한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혁명적인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듣는 학생들을 참여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풍부한 경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특정한 학생한테 집중을 하는가 동시에 교실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흥미진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학습과 논의와 논쟁의 기회가 정말 급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단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실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큰 거의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마찬가지와 같은 대형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 펀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우 특수 효과라든지 시각적인 향상 기술을 다 적용을 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그 케네디 스쿨 오브 거버먼트에서 루벌 필란트로피의 하버드 시티 리더십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대학, 존 호킨스 대학에서부터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라든지 또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또 마이클 블룸버그 또 게스트로 초대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대한 시장분들께서 오셔서 그 도시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혁신은 저희가 하버드의 강의실 일부를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실행을 하고 또 원격 학생들이 조인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두 교실을 바꿔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금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그 포터블 시스템입니다. Fraction of the cost of your traditional AV renovation. Much more than a simple Zoom call on a cart, our Helix portable blended classroom is built around the following principles. Most importantly, the instructor and both sets of students, meaning those in the physical classroom and those online, need to be able to see, hear, and converse with each other in a streamlined way. In an attempt to level the playing field, we are asking the students in the room, like their online counterparts, to be on a Zoom call and unmute themselves while speaking. This will allow us to leverage the cameras within those laptops to give immediate, optimal views of each local student. This culture change will allow remote and local students to be able to see each other well. For those who don't have a laptop or wish to opt out of being on camera, the feed will revert to a wide shot of the classroom. The cart is optimized for the instructor perspective. Instructors always see the remote gallery in one monitor, with the active speaker in the local. So again, the big idea here is instead of renovating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전체 강의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헬릭스 휴대용 혼합형 강의실 그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원격에서 조인하는 학생들과 또 강의실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1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개선을 하고 있고 그 얼굴을 트래킹하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진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혁신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녹화된 강의를 보는 학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시간대가 다른 곳에 산다라고 하면은 라이브로 수업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봐야 할 텐데요. 근데 녹음을 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흥미진진한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교수진이 뭐 한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뭐 근처에 있는 학생들과 이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녹화된 영상을 본 친구는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터랙티브한 그 교실 액티비티가 이루어질 때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입형 교실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Okay, let's start off with a pair up activity. If you're watching the recording, click the pair up button right now. Okay, so here's your prompt. In Hawaii, all beaches are publicly accessible and free, but you can't expect nice bathrooms or a cafe like you can at Massachusetts beaches that seem to cost like $30 per car. Spend 30 seconds on your own thinking about the question. Should all beaches be free? So just as students in the room respond, 교실에 있는 학생이 대답을 하면 또 원격으로 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으로 조인한 다른 학생들이 로그인하면은 어떠한 코멘트가 댓글이 달렸는지를 보고 여기에 또 코멘트를 계속 이어서 달 수가 있습니다. And writing it onto a virtual sticky note. Beaches should be free for low-income people. That way, everyone has access, but wealthier people will contribute, so beaches will have money to keep the ecosystem clean. And now the professor continues. Okay, your 3 minutes are up. Now, everyone, come up and put your stickies on the whiteboard and let's read each other's compromises and then take the time to write a comment below at least 2 other stickies. As an asynchronous student, I jump into the shared stickies area of the immersive classroom and I get to participate in this part of the activity as well. I'll read through some other compromises, upvote compromises I find particularly insightful, and I can leave comments just like this. I love this idea. And that's it. Just give me a moment to summarize. The immersive classroom. So basically, instead of being passive and 다시 watching 정리해서 other 말씀드리자면 asynchronous students, 수동적으로 and that it's watching other students in the classroom 교실에 become 있는 actively 학생들이 engaged. 적극적으로 This idea 참여하는 is 것을 to 보기만 allow 하는 asynchronous 대신에 students to 이를 similarly 통해서 connect with 원격으로 peers, 접속하는 and it requires 학생들도 virtually no effort from the faculty other than 다른 clicking on 학생들과 one of the 서로 buttons that 인터랙션을 you 할 saw. 수 있게끔 하는 One 것을 more 도와줍니다. idea. As many of you know, 또 아이디어를 open 하나 더 spaces are 보여드리고 really useful for 싶은데요. student learning and 오픈 for networking 스페이스는 and collaboration. 학교의 그 And we 학습과 want to do 또 the same thing 협업 for our 네트워킹을 위해서 online 매우 students. So we 유용한데요. created what we 온라인으로 call 조인하는 the 학생들을 study 위해서도 lounge.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터디 라운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Open spaces are really important for student learning,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When on-campus students need a space to meet up for study groups, social events, project meetings, or other gatherings, they can go to on-campus study lounges in our student centers, libraries, and academic buildings. When online students need a space to meet up for those study groups, social events, project meetings, or other gatherings, they can go to the Gather Study Lounge. The Gather Study Lounge is a Zoom meeting that is open 24/7 for students to use, independent of where they are in the world, and independent of their time zone. We decided to make the Gather Study Lounge a simple Zoom meeting because this is a technology that faculty and students are already familiar with. All students need to do
is open Gather, find the lounge, and click Join. When joining the Gather Study Lounge, students must agree to our Study Lounge Code of Conduct, which includes agreements on the topic of academic integrity and respectful behavior. During exams or other times when you don't want students to be able to access the lounge, as a teacher, you can click here to edit the lounge, click here to lock the lounge, confirm, and save your changes. And now, students see this notice indicating that the study lounge is temporarily locked by teaching staff. Once the exam is over, simply come back to Gather, edit the lounge, and switch it back to Open 24/7, and the lounge will be ready for use again. So we are finding that students really take advantage of this 24/7 그래서 capability 학생들이 to meet informally or to meet at 공식적이든 planned 뭐 time so that they 비공식적이든 can 아니면 collaborate 계획된 on 시간에 projects 이제 다른 and 학생들을 basically 만나서 뭐 work together 프로젝트를 in a 같이 협업을 virtual space the way that we 하든지 might work 아니면은 together 가상적인 in a 공간에서 library 이렇게 or some 만남을 other 통해서 meeting facility. And then 하는 just I'll 것을 close with 유용하게 this 하고 있습니다. last idea, some future 그러면 work 이제 we're 이 looking 마지막 at.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thinking 마무리 about the 짓도록 metaverse.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Here's a 메타버스도 virtual classroom. 대두가 되고 These 있는데 지금 individuals are 보면은 not 가상 in that 클래스룸을 볼 수가 classroom. They 있습니다. are 이 학생들은 scattered 교실에 across 있는 것이 different 아니라 geographical 전 locations. 세계 다른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Here we 학생들입니다. are. Hey guys. Christian, welcome. Hey, good to see you guys. Have you guys been here the whole time? Yeah, we've been waiting for you. Oh, that's wonderful. Well, this is really good to see you. So this is the Helix virtual room here. Looks like yes. There's our lower third that says so. So, all right. All right, so that's just to give you a sort of a hint of where we're going with some of this. 저희가 Anyway, 지금 it's been 어떤 방향으로 it's been a 나아가고 great,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exciting 위해서 time. 동영상을 I mean, 보여드렸습니다. 매우 the 흥미진진한 pandemic 시기가 actually pushed us, 되었습니다. to 코로나19로 innovate 인해서 faster than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previously, and, it's just a really 좀 예전에 진행했던 fun 것보다 position 훨씬 now 빠른 because 속도로 혁신을 teaching 진행을 하게 science and also 되었습니다. being able to 그래서 lead a team of 이렇게 very talented software developers 직접 and 가르치고 또 other 소프트웨어 people, 개발업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혁신을 앞으로 꾸준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패널 세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죠. 하이브리드형 강의실로 정말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이 휴대용 혼합형 강의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전 세계 정말 학구열 넘치는 많은 분들이 하버드 평생교육원에 정말 이 수준 높은 강의 24시간 그리고 또 연중 무휴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수업을 좀 클래스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후에 트랙 A의 모든 연사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Professor. We'll see you soon in a Q&A session. Thank you. 이후에 Q&A 세션에 네, 다시 교수님을 대단히 모시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수준 높은 질문과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Q&A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성철 연사님께서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박성철 연사님께서는 학교 공간 재구조와의 교육적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2020년 또 2021년에 준공된 학교 공간 재구조와 프로젝트를 다뤄주시겠습니다. 박성철 연사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2009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고교 학점제 공간 디자인,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내진 성능 평가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7년과 19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는 세계 인명사전 마키스 후스후에 등재까지 되셨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자, 그럼 박성철 연사님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철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두 가지 분야에 주로 주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공간이고 두 번째는 학교 안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주로 학교 안전보다는 학교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단순히 학교 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연계돼야 되고 내지는 통합돼야 되느냐에 대해 훨씬 더 심도 있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발표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바탕 화면에 왼쪽 위에 사례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사실은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학교고요. 한 4, 50년 정도 이상 된 학교 공간을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탈바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에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추구하고는 그런 학교 공간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학교 공간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를 이 당위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학교 구성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면밀하게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된 학교공간 혁신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적인 이제 뼈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구를 했었을 때 가장 제가 심각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은 저도 해외 사례를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00군데 정도 해외 사례를 봤었는데 과연 그 나라의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그 나라의 학교 공간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해외 문헌들을 분석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왔어 있었던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학습 성과. 이 얘기를 왜 중요했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간 사업을 했었던 것들을 가서 돌아보면 학교 공간과 그 다음에 교육은 완전히 단절돼서 별개의 문제로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학교 공간을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할 뿐 거기에서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이것은 사실은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1차적으로 시작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평면도가 보이실 텐데 이 평면도 외부에 어떤 글씨들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2를 지금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2015 교육과정이 최신 버전이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교도소와 같다라고 하는 그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실과 여기에서 제가 제시했었던 모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공간 안에는 7.5x9라고 하는 굉장히 교도소 같은 공간이지만 그 안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이미 선진국이나 우리가 OECD 2030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러한 인재를 길러낸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획일적인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 과정과 공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 효과에 대한 것들은 해외 문헌에서 사실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케이브 기관에서도 두 번째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 학교 공간에서 보면 학습 효과에 특히 여기서 효과라고 하는 건 성적이랑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것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스코어를 한 10%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케이브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세 개의 지표도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지표 보게 되면 이 학생 건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병원 시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학교 공간이라는 건 학생의 건강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시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죠. 한마디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학교 공간에서 수행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더라도 이 워크플레이스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학교로 옮겨가면 아이들의 학습 효과, 학습 생산성 이런 것 직접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크라임, 그러니까 범죄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 학교 공간에서 이 범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개방해 주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이 재구조할 때도 이런 범죄 예방에 대한 요소들도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모든 지표가 다 학교 공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문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학교 사용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량적으로는 딱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성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인터뷰 내용들을 특히 기반으로 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학교 공간을 디자인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주 치학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다양한 교수 학습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센터 형태로 꾸미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센터 안에는 크게 4가지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 강의 공간, 두 번째로는 토의 토론 공간, 세 번째로는 개별 학습 공간, 네 번째로는 휴식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한 4가지의 공간을 각 층마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4층 공간의 핵심은 이론 강의 중심의 러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단형의 강의실을 둬서 미리 대학에 내가 가서 생활을 하는 듯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3학년 학생의 특징상 공강이라든지 아니면 소인수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공간에서 개별 학습 내는 소인수 강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공간의 구조는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전체 모델링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크게 공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론 중심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론 강의 중심의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 왼쪽으로 넘어가면 토의 토론 할 수 있는 공간, 그 옆쪽으로 나오면 아이들이 개인 자습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022도 마찬가지지만 2015에서도 개인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도의 그런 수업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집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휴식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꾸미는 것에 이제 중심을 뒀습니다.
이렇게 줬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OECD 2030에서 나온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라고 하면 학습자가 곧 주도자이다라는 개념인데, 그 주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도하느냐? 여기 OECD 2030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가 수업을 할지 그 교수 학습 방법조차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에이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도 공부를 해가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4가지의 공간을 다양하게 그 안에 종합적으로 꾸며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학습법을 선택해서 그 공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전시를 개념을 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단어로 이제 키워드로 뽑자고 하면 제가 이제 썼었던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전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도 다양하고 선생님도 다양하고 문제는 그 선생님과 아이가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양성도 변화합니다. 또 문제는 교수와 학생과 학생이 서로 또 접점을 찾아가고 모임을 가지면서 그 교수 학습 방법 자체는 또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그런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줄까? 이것은 역시 이제 다양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공간을 꾸미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학생과 교사가 했었던 인터뷰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이제 이 수업적인 측면에서 느꼈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이 바뀌어서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시설이 대학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친구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 물어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수업이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데 아예 수업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형화된 공간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에 학생이 맞춰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변화하니까 학교도 학생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했었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가 집중력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단순히 계단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몰입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아이들이 몰입도가 높아진 것은 그 발표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들로 바뀌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기존에 듣는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교육의 주도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몰입도가 높아지고 수업에 이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공간 구조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교육의 주체가 바뀌는 그 공간을 통해서 교육의 주체가 바뀌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훨씬 더 내가 수업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 자체가 단순히 토의토론이나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그 학생들의 요구를 이 공간이 실시간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에이전시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네가 학습의 주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말로만 해서는 아이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공간을 다양하게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학습의 주체자구나, 주도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OECD 2030이나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학사 중립 교육 과정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학습의 주도자로서 이미 활동하고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어떤 것을 또 느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간이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강연을 듣거나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기존에 있었던 딱딱한 자습실의 이미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상생활에도 겪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학교에 있다고는 느낄 수가 없었고 편안하게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 마음에도 안정을 가지고 차분하게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실 말고는 있을 공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여서 조별로 활동할 공간이나 아니면 심지어 뭔가 앉아서 쉴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층, 3층을 쓰는 학생들은 러닝센터가 있어서 그런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1층에 1반, 2반이 2개 교실이 들어와 있게 됐는데 그 층은 러닝센터를 만들어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한 게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제 그 앞에 데크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힘들 때 쉬러 나와요. 이렇게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랑 떠들거나 쉴 때 많이 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아이들이 3, 4, 5 모인다는 거예요. 이동식 수업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팀을 구성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모일 공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예,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시사점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편의성, 편리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쉬는 시간 내지는 점심 시간에 쉰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을 보내면서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느끼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휴게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3, 4, 5 모여서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쉬는 공간 자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내 공간에서 학생이 등교를 하면 학교 내에서 실내 건물 안에서만 쉬는 걸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사회성이라는 걸 굉장히 길러주게 하지만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도어, 아웃도어에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의 형태가 교과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교실이 필요했습니다. 공간이 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공간에 맞는 새로운 수업 형태를 계속 시도해 보시고요. 네, 수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 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주저하셨던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경험이 좀 확장이 될 것 같고 경험이 확장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실을 쓰신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 학습실에서 정말 그 탐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
수업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활동 단위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차시 수업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제 탐구 학습은 모둠 학습실, 프로젝트 학습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발표는 계단형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의 변화가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도 한 3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강조해서 내지는 강요해서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개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성장해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경험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간이 주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공간 재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거를 진행 과정 중에 하면 좋은데, 제가 있었던 프로젝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 그룹에서 만드신 건데, 이렇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교육과정 진도표를 두고서 선생님들이 각 공간에서 어떠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워크숍 당시에 이미 설정을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훨씬 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워크숍 단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전시는 우리 학습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의 그런 의견을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켈리 로빈슨의 얘기처럼 결국은 학생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는 선생님들로부터 나온다. 동력은 선생님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하면서 4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 중심, 실제로 이제 학습자가 중심이 됐다는 걸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다양성, 실제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이끌어가는 것,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 구성주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는 것, 마지막으로 유연성.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 학교 공간 재구조의 그런 교육적 효과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와, 정말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교육적 기대 효과를 정말 상당 부분 크게 아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공간 변화가 경험을 확장시키고 이 학습자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도요. 그리고 또 선순환으로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발표 이 사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후에 Q&A 시간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째 발표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Now it's time to greet our third presenter, Mitchell Shin, a teacher at Daegu Junior Elementary School, is preparing for his presentation. 신민철 선생님입니다. So we have Mr. Minchul Shin from Daegu Junior Elementary School, and he will be delivering presentation on Revolution of Education, Blended Learning. So we'll look at blended learning classes in pre and post-COVID, and he will talk about benefits and effects of blended learning and blueprint for future of education. So Mr. Minchul Shin, as a teacher at Daegu Junior Elementary School, he's forming a foundation for the edutech, so he's an education innovator. So under a sudden crisis of COVID-19, he gathered all the teachers not face to face to carry out high quality
quality education services to 100,000 students a day. And Mincho's case of educational innovation was selected as the case of World Teachers' Day Education of the Year by Google in 2020 and was introduced as a representative case of Korean education during COVID-19 at UNESCO in 2021. So he is the Google certified innovator and he's also a specialized advisor to the Education Big Data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w we'll listen to his presentation. 네, 안녕하세요. 교육의 진화, 블렌디드 러닝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대구 진월초등학교 교사 신민철입니다. 네, 제 소개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블렌디드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은 위와 같이 오프라인 교실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실을 함께 엮어서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의 혼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개념들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방법과 매체와의 혼합을 이 블렌드로 이렇게 개념을 잡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도 방법의 혼합,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혼합인데 사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요즘 계속 개념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렌디드 러닝으로서 이제 디스턴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원격 교육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교의 수업을 뭐 차시별로 구분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또 ICT라는 도구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적인 정의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방법을 모두 혼합한 것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 개념 자체는 지금 계속 발전 중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엄브렐라 텀이라고 하는 우산 용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블렌디드 러닝이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도 하고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 변화 속도가 이 4차 산업혁명 때 매우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안 그래도 사회 속도가 변화 속도가 빠른데 더 빠르게 당긴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존재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존재가 학교 현장을 더 빨리 이 변화 속도를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 원격 교육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학교 교육 현장이 정말 빨리 변하게 된 것이었죠. 이거는 이제 저희 캐리스에서 나온 발표 자료인데요. 이 학교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에서 그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이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냐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한 명당 기기 수가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서 매우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디지털 기기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교실을 꾸려왔던 과정입니다. 아까 방금 또 발표하셨지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저희 학교도 들어오다가 저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부터 저는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학교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의 과정인데 2017년에는 보면 이 학교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도 매우 작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사용한 태블릿 수도 많지 않아서 모든 별 한 대가 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보시면 모니터가 2대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자용 모니터 그리고 학생 활동 모니터링하는 학습자용 모니터가 생겼고 그리고 1인 1 디바이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은 저희 학교에 저희 교실이 공간 구축 사업을 좀 지원을 받아서 중간에 이제 커다란 모니터가 들어가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또 학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옮긴 학교에서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시작되었을 텐데 전자칠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들어오고 학생들 1인 1 디바이스 체제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와 같은 교실 상태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수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기타 상황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아까 하버드의 케이스처럼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그 줌을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교실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 하면 학부모 공개 수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이 마치 부모님이 학교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실제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렌디드 러닝을 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점에 대해서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좀 극복을 하고, 두 번째는 개별화 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작년에 했던 수업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죠. 원격 교육으로요. 네, 보시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있는 연구원과 함께 화상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이라고 하면 남극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가기 힘든 곳인데 바로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장면인데, 이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극과 한국의 시차를 아시나요? 딱 12시간 시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를 극복하고 또 이 엄청난 거리를 극복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생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극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걸 봐서도 시공간의 극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장면은 2020년 한창 코로나19가 많이 심각해졌을 상황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대면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예 발표를 호주에 있는 학교와 같이 화상으로 교류를 해서 발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공연을 하면 호주 아이들이 보고, 또 이제 호주 친구들이 또 학예 때 발표를 하면 저희 친구들이 함께 보는, 어떻게 보면 학예를 동시에 생중계를 서로 해준다, 이런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감이 오시나요? 왼쪽에 보면 학생들이 두문두문 있고, 네, 다른 학생들이 오른쪽에 보면 줌이라든지 이런 매체들로 연결되어 있죠. 2020년 6월 30일,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했던 수업입니다. 바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을 도전했었던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에듀테크 도구라든지 여러 블렌디드 러닝을 접목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이 안 되시나요? 네. 이런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 신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온오프라인 혼합 하이브리드 러닝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또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을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장면 한번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못 왔을 때, 자가격리 상황에서 그냥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줌으로 실제로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같이 펼쳐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과학 실험을 같이 전개를 하는데 그 화상을 보면서 같이 실험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모습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 상황이 오면 온라인 학습 도구라든지 이제 모든 네트워크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을 벗어난 수업의 상황에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과서를 들고 다녔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요,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도서관에 가서 내용을 찾고 정보를 찾는 모습,
또 오른쪽에 위에 사진 보시면 과학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실험 관찰책과 함께 또 태블릿을 가져와서 그 실험의 장면들을 찍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밑에 보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형의 모습을 찾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저런 도형이 있었어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찍으면서 이렇게 의견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바로 맞춤형 학습입니다.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겠지만 이게 칸 아카데미라는 미국에 있는 수학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칸 아카데미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이 LMS 데이터의 학습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라든지 그리고 또 이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교수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블렌디드 러닝 하면 이렇게 뭐 인공지능 매체라든지 아니면 학습 분석 도구가 나한테 이런 자료를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겠구나. 그럼 난 편하다. 교사는 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LMS를 교사가 분석해 주면서 1대1로 매칭해 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또 볼 수가 있는 겠고요. 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데 LMS 데이터로 시각화 자료를 주면 교사가 그것을 바로 보기 때문에 매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교사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과 함께 코티칭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적게 써야 될, 예를 들면 단순히 매기거나 또 채점하는 부분을 대신 해주고요. 대신에 교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면 피드백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 러닝이 가져오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그리고 여건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 중에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바로 협업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뭐 유튜브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둠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상품 만들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MS 오피스 365 같은 이런 그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데요. 제가 이런 블렌디드 러닝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하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학생들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업은 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요, 피드백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칭이 아닌 러닝, 또 교사의 러닝은 티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피드백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직접 추를 바탕으로 무게를 어림하는 활동들도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가 되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학생들이 호주랑 화상 수업을 같이 하는데 단순히 그냥 화상 연결을 해서 그냥 질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호주랑 한국은 이 북위도 남위도 이렇기 때문에 계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겨울이라서 춥지만 호주는 또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문화 교류를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 하면 구글 클래스룸이랑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질문도 남기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형태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로를 연결하는 원격 교육의 개념을 넘어서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함께 협업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BCAC라고 붙였는데요. 그 수업 장면들을 보면서 시사점을 한번 또 다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코로나 이전의 블렌디드 러닝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 마이크로더스트 캡스톤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을 했습니다.
수업의 단계는 8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서 학습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화상 멘토링을 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장점들을 한번 다 붙여봐서 블렌디드 러닝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구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독서입니다. 가장 온라인 학습과 거리가 먼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독서 학습을 통해서요, 학생들이 인식 지평을 조금 넓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대 그래프랑 라인 그래프, 이제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시스 통계 놀이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하고요. 네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코시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국내 초미세먼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데이터 입력해서 시각화로 뽑아놓은 자료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서울이랑 이제 대구랑 부산 같은 지역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엔 차가 많으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거야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학생들이 만든 시각화 자료입니다. 뭔가 멋있죠.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자료를 잘 입력을 하고요. 이런 시각화는요, 단순히 차트표만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습득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날 방송 촬영이 와서 아이들이 실제로 하던 장면을 제가 촬영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각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해석이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교실에서의 수업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로 함께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는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함께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 지역과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시각화하는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하고 나서는 네, 이게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와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미국 머레이 의과대학교의 이만수 박사님과 함께 화상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에 학교에 돌아와서도 이 디지털 기기를 과연 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기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의 수업이 바뀌고 우리의 수업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겠죠. 다음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 현장에 와서 이제 환경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도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돼서 유튜브 스마트 신쌤을 들어오시면 이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학교의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시골 학교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학년에 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친구들이 없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실제로 그냥 다른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 원격으로 연결을 하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 클라우드 도구를 함께 활용을 해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풀어가니까 단순히 그냥 연결을 한 상황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공동생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원격 수업 상황을 많은 선생님들이 겪어보시고 또 한번 경험해보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들어온 디지털 디바이스로 우리 교육의 모습은 바뀌었겠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먼저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원격 교육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전환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도 코로나든 비코로나든 또는 학교에 못 오든 원격으로 하든 어떤 경우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 혼합해서 이 최고의 교육 효과를 가져오도록 구현된 교수법인데요.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셨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또 응원의 메시지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트랙 A였습니다. 세 분의 연사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한 20분가량 시간이 있어서요. 여러분의 의견, 그 질문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분 좋게 응원의 메시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올해 첫 참여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에듀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신 선생님들, 또 관계자분도 계시고 거의 매해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통역사님 실시간 통역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와, 통역사님 화이팅!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3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 저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의견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부터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제 신민철 교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중간중간 소개를 해주셨어요. 블렌디드 러닝 역시나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좀 더 첨언을 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블렌디드 러닝 하면 학생의 자발성이 분명 필요한데 이 네네. 프로젝트 PBL 학습으로 해서 이 학습의 주인공을 학생에게 주면 학생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멘트네요. 너희들이 선생님이다. 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가 리더가 돼서 해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멘트 선생님들도 교육하시면서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조 연구원님,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사례들은 학교의 이 교실 외에 활용할 공간이 많은 학교의 사례 같은데요. 여분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공간 재구조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치 않은 곳도 있잖아요. 어떻게 재구조화를 할 수 일단은 있을까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신 학교들도 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변경할 곳이 없다라고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한 10대 건 정도 되는데 그 프로젝트들 중에 공간이 남아서 한 학교는 없습니다. 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아파트에 40평에 살면 40평에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통 살고 계시는 그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공간을 그 주택을 재구조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뭔가 기존의 공간을 다 정말 말 그렇죠. 그대로 재구조화해야 되는 그럼요. 거네요. 그게 네. 정답이거든요. 네.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정리를 한번 했지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냉장고가 한번 고장이 났어요. 네. 그 고장이 난 거를 고치다 보니까 쓸모없는 거를 다 버렸죠. 네, 그러면서 공간이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도 가보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쓰지 않거나 내지는 덜 쓰거나 내지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러 공간에서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안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 휴게실 같은 곳 있죠. 네. 교사 휴게실이 필요한데 왜 안 쓰냐면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바꿔주거나 내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쓰시기 어렵잖아요. 블렌디드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컴퓨터실이 제 기능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의
부합하도록 이렇게 재구조화 시켜주고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간이 쓸만한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경험을 프로젝트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대도시에 학생들이 많은 과밀한 학교가 아닌 이상은 그 학교에는 대부분 4-5개 이상의 공간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쓰고 계신 교실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 미래 교육에 맞게끔 전환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런 걸 좀 다이어트 해가면서 공간을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학교에서 왜 교실 좁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워내는 것, 그리고 재구조화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비슷한 공간들을 또 한 군데로 좀 모아서 다시 재구조화하고 말 그대로 정말 재구조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우리 집은 좀 좁은데 이런 공간이 없는데 보다는 어떤 공간을 조금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헨리 리트너 교수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로 써주셔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통일사 선생님들 고생하고 계셔서 아마 영어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INF 잭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는 지금 참가자 여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소개를 해볼게요. From one of our participants. 저희 참여자분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서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이 이 온라인 코비드-19 시대에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에듀텍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한국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동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질문이 고등학교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련된 것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분께서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셨거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서 기술을 지나치게 사용할 위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랩탑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을 뭐 설문조사를 위해서 뭐 질문을 던지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뭐 대답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응답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생들을 짝을 짓게 해서 페어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서로 갖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참여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 문제 해결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을 가르칠 때 때로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 문제 해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3명, 4명 그룹을 지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청했던 동영상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선생들은 이제 교실을 다니면서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에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이 이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대로 코칭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정교한 기술이나 방식일 필요가 없고요.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것을 지리적으로 멀은 곳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 참여를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의 질문도 이 다음 이어지는 질문도 아마 교수님께 연계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별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자재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각 대학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대학별로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자재 확보, 기술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수자의 경우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아주 훌륭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교수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전문가, 교육 기술 전문가를 각 교실마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 또는 선생님은 교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 전문가가 지원을 해서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하버드 같은 곳에서는 운이 좋게도 학생이 15명, 16명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조교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조교가 만약에 교수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에 수업 중에 이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에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랩탑이라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오디오 시스템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시간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또 조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교수의 자체 컴퓨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PC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교육 전문가가 사전에 제대로 정확하게 이 컨피규레이션을 다 해서 그 PC를 교수한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음성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뭐 교수진이 이제 자기 컴퓨터 본인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 못하든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가 PC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교실에 이러한 PC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PC를 열고 켜고 그 다음에 개인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접속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역시 수준 높은 질문과 또 날카로운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응원과 또 의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라는 지금 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 태블릿을 통한 학습에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문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온라인으로 막 수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걱정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테크놀로지라든지 태블릿이 학교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100%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도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도구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가 더 초점이 돼야 되고요. 이 도구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리딩이라든지 이제 읽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독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도 책이라든지 책을 읽는 그 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태블릿이 선생님들 손에 쥐어졌을 때 처음에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아, 나 이거를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걸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에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해력 같은 학습은 선생님이 꼭 따로 지도를 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또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독서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도구들이 적재적소에 그 시간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노하우도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 문서를 이 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독서를 또 이 태블릿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태블릿으로 봤을 때 책을 뛰어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 오히려 태블릿으로 보는 게 나은지 책으로 보는 게 나을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현재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같은 부분에는 이제 빛으로 인해서 아이들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이트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종이책이 학생들에게 시력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을까. 저도 논문을 읽을 때 아이패드로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은 읽는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코멘트를 남기거나 클라우드를 연동을 시키는 부분은 또 테크놀로지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 아이들이 이걸 현명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아이들의 자제력이라든지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블렌디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딱 줘가지고 아예 그 최적화되게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업하는 거, 그때 제2외국어로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봤었는데, 그때 이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내지 뭐 이런 디스턴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러닝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활동이 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바이스 가지고 읽고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개별 학습 공간이라든지 토익토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치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 그러면 디바이스 보고 컴퓨터 보고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해외 문헌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하면서 봤었던 거는 블렌디드 러닝일지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개별 학습이나 토익 토론이나 이런 활동들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이 아이가 일본어 수업인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팀 티칭을 하고 계셨는데 한 선생님이 토익 토론실로 데려가서 이 아이랑 조금 더 진도를 빼면서 맞춤 수업을 했었어요, 개별 학습을. 그러면서 다시 수업을 토익 토론 할 때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가 그룹에서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공간적으로 또 이게 같이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 관한 문제 이전에 이 선생님이 어떠한 수업, 이 학생이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정말 필요한지 그 다양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공간적인 구조가 돼야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블렌디드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같이 도움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그 수업 우리가 기존에 사고하고 있었던 그 수업 활동만 가지고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도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깊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의견이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위원님의 이 발표를 듣고 이 공간에 대한 이 공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학교 공간의 중요성,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가 바깥 활동이 좀 어려워지면서 공간에 대한 중요성, 학교 그리고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집까지 이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 같은데요.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정서적, 사회적 격차 문제까지 심각해진 현실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이런 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에네띠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올려주셨고요. 신동수님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학교 공간이 변하면 학생의 학습 성과도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통해서 그 예시들을 많이 알려주셨죠. 이제 그 공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숨어있는 공간, 혹시 좀 소외된 공간을 이제 빨리 탈바꿈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계시죠. 그거에서 조금 네. 더 나간 얘기를 좀 네, 하자 첨언을 그러면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워크숍을 그 저희 팬데믹 들어가기 바로 직후에 어느 중학교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계셨냐면 팬데믹이 딱 들어가니까 실제로 아이들하고 활동해야 되는 그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걸 바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구조를 그 워크숍을 통해서 바꿔가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후에 이제 학습 성과나 이것도 중요한데 이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게 되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이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할까를 직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선생님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복도 공간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애들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몇 억 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거의 안 쓰고 계셨는데 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 공간, 그다음에 복도 공간, 그다음에 교실 공간으로 공간을 크게 3개로 나눠 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온라인 수업을 한 거예요.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새 공간으로 분리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업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룹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누면은 선생님도 직접 하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아이들 개인마다의 그 학습 요구가 다 달라요. 그죠? 진도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반 체제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팬데믹 상태에서 이게 애들을 그룹핑해서 나누다 보니까 각 그룹에 맞게끔 애들을 배치를 하고 선생님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티처가 아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류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거지만 그거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애들의 개인 맞춤,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어느 정도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간 바뀌지 않았던 교육의 물꼬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친구가 터뜨려줬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위기를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어떤 위기를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든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다니까
보다 보니 어느덧 이번 세션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 김수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이 포럼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평소에 듣기 어려운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3년째 에듀테크 포럼을 함께하면서 정말 알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죠? 여러 가지 사례도 함께 또 살펴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아주 알찬 시간 꾸며갔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된 교육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랙 A1을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또 시차도 다른데 함께 해주신 우리 해외 연사분이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헨리 리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 두 분 함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랙 A를 마무리하고요. A1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내일을 위한 준비, 학습 격차의 해소와 사회 정서적 배움의 강화라는 주제로 역시 국내외 연사분들을 모시고 발표 듣고 이어서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12시 정도 됐는데 한국 시간 1시에 다시 트랙 A2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